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빠졌어요. 보니까 한 2988? 약간 빠졌는데 네. 이제 오늘 딱 문이 열자마자 3000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막 난리가 났죠. 네. 이게 사실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외가 있는 게요. 네.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가면 다 사회부가 가거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옮긴 곳이 경제부예요. 경제부에서 처음 가면은 증권팀에 가거든요. 아, 증권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코스피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제가 그 2007년, 2008년 이때 이제 증권팀에 있었는데 이때 2000 시대 열었다 이러면서 기사 엄청 썼어요. 그러다가 암흑의 시대가 왔죠. 맞습니다. 제가 저에게도 암흑이 왔어요 그때. 네. 투자 좀 하셨나요? 저는 그 이후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하는 분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데 맞습니다. 저는 천당이 그냥 지옥에서 끝났어요. 네. 그 2000 찍은 게 아마 리만 터지기 맞아요. 한 달 전에 네. 제가 그때 증권회사에서 변호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다가 그냥 2000부터 그냥 1400으로 꼬라박는데 한 2달도 안 걸려. 한 달인가. 진짜 감회가 네. 남다른 게 제가 그래서 증권팀 와가지고 2000 시대를 내가 열었다. 네. 이게 그 신문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네가 증권팀에 가면 주가가 꼬라박는 기자가 있고 네가 가면 오르는 그런 기자가 있어요. 네. 저는 가자마자 펀드 붐이 일면서 2000 돌파하고 막 연일 신고가 이러고 자금이 뭐 몇 조씩 들어오고 이런 기사만 썼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터질 때 제가 바로 증권거래소에 앉아서 주가가 오늘 몇 % 폭락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었죠. 정말 그때 아마 2달 동안 무지막지하게 빠졌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세 자릿수 못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00 돌파하고 나면서. 근데 1000까지 깨지면서 그쵸. 장중에 800선까지 밀렸습니다. 800까지 밀렸었나요? 네, 800까지 밀리다가 이제 쭉쭉쭉 올라왔는데 사실 그간 다시 이제 그 급락에 따른 회복을 했는데 지지부진했어요.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스피라는.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000P. 3000P. 네,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뉴스 보시면 다들 막 이렇게 감회가 남다른 기사들이 아마 쏟아질 텐데 그런 박스피에서 어떻게 3000P로 넘어왔느냐를 보면 동학개미 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소액 투자자. 네. 근데 예전에 저 그 처음에 증권팀 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 증권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거의 철칙이 개미는 절대로 외국인과 기관 못 이겨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완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기는 거죠. 네, 지금 완전 이기고 있고요. 이게 일단은 그럼 왜 올랐냐를 보면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일단 증시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는데 주로 그 자금들이 다 개인들의 직접 투자 자금으로 와서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60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요. 최근일 기준으로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돈이요. 68조예요. 예탁금이라고 하죠. 이거 말고 빚내서 주식 산 거 있잖아요. 이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데 이게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100조 가까이. 요거 말고 MMF라고 해가지고 MMF. 이게 언제든지 빼가지고 여차하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요. 이 돈이 또 60조가 넘습니다. 그럼 거의 150조가. 네,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 130조, 140조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돈들이 다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사실 지난해 외국인들은 아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문을 열자마자 짠 하고 3천을 만든 것도 개인들의 힘인데 월요일, 화요일 날 개인들이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팔 때. 오늘도 제가 정오 기준으로 확인하니까 3천억 원씩 사고 있더라고요. 개인들은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월요일 날 월요병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주말이 되면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직장인들이 늘었대요. 주식 때문에? 네, 주식해야지. 저 한참 지옥을 볼 때는 일요일 밤 되면 내일 아침 9시에 열리면 또 얼마나 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은 주식하고 싶어서 약간 다들 몸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직장에서 한 9시 30분 정도 언저리에 그렇게들 많이 화장실에 가신다고 해요. 안에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이거 체크해야 되니까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개인들 투자 열풍이 엄청나고요. 이건 뭐 증권사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보면 개인들의 힘이다. 그간 이제 코스피에 붙었던 우리 증시에 붙었던 오명 가운데 하나가 천수답 장세예요. 또 보고서는 언제 가나. 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외국인이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있어야지 가격이 오르죠. 근데 그 수요의 대부분, 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이었죠. 외국인 들어오면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떨어지고 하니까 다들 외국인 매매 동향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외국인 팔아도 오르는 시장이 된 거죠. 참 이런 시장을 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지옥을 본 다음에 12년째 주식을 안 하는데 아이고야. 무주식의 상팔자다 안 하는데 사주받아 하지 말래요. 저는 주식. 넌 저보 사주 보잖아요.
평생 하지 말 거 제일 먼저 너는 주식. 안 일종의 된다. 우리 김변님을 네. 인간 지표로 삼아야 되겠네요. 저는- 김변이 투자하면 야 꼭지다. 네, 꼭지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 두 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펀더멘탈. 그렇죠. 이게 올라갈 만해서 올라가는 거냐. 맞아요. 아니면 정말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돈이 네네. 몰려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묻지마 투자처럼 가는 거냐. 음. 이 상승의 원인 하나 궁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가다가 한번 조정 장세 받고 다시 가고 조정 장세 받고 다시 가고 이러는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가 아니구나. 그냥 세상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어느 순간 한번 꺾여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러면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간 맞아요. 손해 보시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네. 이 나오는 게 불안한 게 일단 가장 큰 리스크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리스크예요. 네.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그거 말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네. 일단 왜 올랐냐를 보면은 역시나 넘치는 유동성이다라고 보는데 저걸 좀 뜯어서 보자면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네, 맞습니다. 그 M2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광의의 현금, 그냥 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게 3,150조예요. 이게 1년 전보다 이제 지난해 3,150조인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78조, 300조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데 사실 미국이 더해요. 미국은 그간 푼 돈보다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푼 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보다 더 많아요. 앞으로도 더 덮을 거죠. 덮을 네네네. 거죠? 이 정도로 유동성이 많고 지금 왜 오르냐를 보면은 사실 백신 공급 기대감 이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로만 보자면 부동산 규제하니까 이젠 사람들이 옛날에는 땅만 네. 집만 봤는데 이제는 주식으로 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잖아요. 근데 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예. IT, 배터리 이런 예. 데가 실적이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견인한다라고 하는데 예. 리스크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치를 보면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퍼라고 하죠 우리. 네, 그때. 맞습니다. 예. 주가 수익 비율. 네. 이게 그 최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평균 네. 우리 증시의 장기 평균을 보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4.5배가 돼요. 장기 평균보다 네. 더 이제 훨씬 더 높은 거죠. 좀 고평가됐다는 네, 평가를 하는 맞아요. 거죠. 최근에는 과거에는 한 20배 정도 되면 아우 야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 이랬는데 요새는 한 50배 돼도 네. 뭐 이런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가 한 네. 50배쯤 되거든요. 네. 야 50배밖에 안 되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 고평가된 주가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지금의 이제 가치, 또는 네네. 미래 가치보다 퍼가 10배란 얘기, 네. 10배란 얘기는 지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10년 동안 벌어야지 그 주가를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10배였다면 지금 14.5년을 네. 벌어야지 벌 수 있는 이익으로 주가가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핏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워런 버핏. 네, 네. 이 버핏이 자기가 이제 버핏이라는 분이 엄청 이제 현인이잖아요. 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한 나라의 GDP와 시가총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 수준이고 네. 그럴 수 만약에 있겠다. 시가총액이 더 크면 이거는 고평가된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버핏 지수가 이제 이른바 이제 100%를 넘었습니다. 뭐 원래 우리는 원래 네. 그 GDP보다 시가총액이 좀 낮은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한국 증시가 기초 체력에 비해서 좀 고평가돼 고평가됐다. 있다는 거는 거품돼 있다는 거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새로운 논리가 나오죠. 네. 아니다.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버핏 지수라고 하는 네. 게요. 이른바 GDP인데 이 네. GDP에는 이른바 이제 그런 팡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트워크 기업들이 창출한 효과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 페이스북이 지금 엄청난 네. 그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DP를 따지면 사실 창출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고용도 뭐 그렇고. 네, 맞아요. 거기는. 예. 그런 네트워크 네, 효과, 그러네. 네트워크 경제가 반영이 안 된 과거 GDP로 네. 지금의 주가를 설명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새로운 그렇죠.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버핏 지수는 이 네. 예를 약간 들면 제조업 느낌으로. 위주로 들어가는데. 게다가 뭐 IT는 그렇고. 퍼도요. 네. 이게 뭐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걸 네.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보기가 그런 게 네. 야, 지금 주가는 PER, 네. 이익, 어닝으로 아니라 이 스토리 혹은 드림으로 설명된다라고 해서 퍼가 아니라 스토리 드림. 네, 뭐 PDR, 예. PSR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인터넷 있어요. 주식이나 게임주 같은 게 사실은 수익이나 네. 그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거는 뭐 설명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리스크 요인 말씀드리자면 어제 마침 또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네. 이거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고 절대 수치도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좀비 기업들 이거 지금 정부가 다 네. 상환 유예해주고 그렇죠. 뭐 이제 안 내는 식으로 지금 일단 막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 이거 아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거다. 예.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했고 또 30, 40대 주식, 20대도 주식. 근데 또 20대는 비트코인 매매하잖아요. 저는요 오늘 비트코인. 네.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전문가시니까 네. 진짜 예전부터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사고 팔 때 네네. 산업 구조 자체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 올해는 반도체야 뭐 예를 들면 회사의 가치, 장부 보시는 분도 네, 있고 맞아요. 미래 가치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다못해 야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수급이지 차트 보시고 하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음봉 양봉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진짜 궁금한 거 네. 비트코인은 뭐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 있어요? 있어요? 네, 차트로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뭘 보고 이분들이 투자를 하시나. 근데 차트 투자하는 건 사실 단기 투자하는 거고요. 네. 이제 장기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가치 투자와 있고 뭐 단기 투자가 있잖아요. 모멘텀 투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 가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나온 얘기가 도대체 가치가 뭐야? 그래서 라는 질문하죠.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우호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점, 바이어스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 약간 뜻깊은 날이라고 한 게 3000P 시대를 열었고요. 오늘 비트코인이 달러로는 35,000달러 신고가 찍었고요. 35,000. 원화로도 지금 현재 3,93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도 그냥 이른바 존중하며 버틴다고 하죠.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권에 올라가셨을 텐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자발트라고 하는 얘네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입니다. 그 블록체인 중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죠. 근데 비트코인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더리움도 아직 고점 대비하면 한 절반 수준이고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지금 계속 새로 쓰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거네. 우리 저 코스피 볼 때도 요새도 그렇지만 특정 종목 말씀드렸겠지만 코스피의 큰 양아치 대형주들. 그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코스피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올라가도 소위 말하는 저 스몰캡에 있는 작은 주식들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 블록체인 시장도 비슷한 거죠. 더 심해요. 이 종목 수가 8,000개가 넘습니다. 와, 그 가운데 사실 전고점 회복한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 투자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그냥 비트코인만 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른 투자도 리스크가 엄청 커요. 비트코인도 리스크가 큰데 그 이른바 8,000개 되는 그 알트코인은 더 리스크가 큽니다. 뭐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상장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이거 약간 사기성이 좀 짙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왜 난리가 났냐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양동이에 물이 차다가 넘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양동이 채울 때까지는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물이 넘치니까 그 양동이 밖에 있던 비트코인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경제신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고참 부장님들은 부동산 보고 있고 30, 40대 과장님들은 주식 보고 있고 신입사원들 비트코인 보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약간 자조 섞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약간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되고, 증가 속도가. 근데 지금은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를 노동소득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요. 12월 한 달에만 지난달이죠. 66% 올랐어요. 근데 제가 전문가시니까 궁금한 게 혹시 주식 투자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 하시니까 그러면은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좀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는 사실 그 이른바 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야 비트코인으로 돈이 안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주식이 사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그 구글 트렌드 지수라고 있죠. 그게 2017년 12월을 100으로 하면 지금 얼마냐면 한 34, 3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자, 주식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너무 많이 했죠. 올라가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올라서 좀 안 좋은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안 될 거 전셋값. 이거 진짜 오르면 안 되는 건데 전셋값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차라리 집값은 올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전셋값은 진짜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르면 안 되는 게 주거 안정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서울 전셋값이 뭐 통계 보니까 새 임대차법 시행된 5개월 동안 1억 가까이 올랐다. 5년치가 5개월 동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5년치가 1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5개월 만에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 법 시행하고 나서 5개월 동안 네, 5년 너무하죠. 오른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7월에 그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셋값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중위 아파트라고 하는 게 1등부터 전셋값이 비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면 딱 중간 50등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셋값이라는 거 이게 무려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4억 6,931만 원이에요. 5억 원 가깝죠. 근데 이게 네. 4년 8개월 동안 9,722만 원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7월 이후에 새 임대차법 도입된 예. 다음에 예. 얼마가 올랐냐면 9,722만 원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5년 5년 동안 오르네. 오른 걸 5개월 만에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뭐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지는 건지 오를 게 그냥 오른 건지 정말 그 법 시행의 역효과로 지금 오르는 건지 그에 대해서 정치권도 사실 감론을박이고 이게 뭐 자연과학처럼 딱 맞아요.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격이 오르는데 하나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따라 오르는 거고요. 네. 집값이 올랐냐라고 보면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도 그 임대차법 새로 시행된 것도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아하. 상당히 네. 영향이 있죠. 지표가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전 5년 동안 오른 걸 네. 5개월 만에 다 올라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법의 구조를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구조가 보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사람, 현재 네. 살고 있는 사람은 주거 안정성이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새로 구하려는 사람은 네. 집이 없어요. 새로 구하면서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거기 눌러 앉았고 예. 그리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 사람을 바꿀 때는 확 올려버리거든요. 예, 4년 동안. 그간 못 올렸던 예. 거. 이러다 보니까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할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이 전셋값 오르는 그게 계약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지표에 안 잡히잖아요. 예. 새로 계약이 되는 거나 갱신되는 것만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아하. 없죠.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그럼 이제 문제는 국토부에서 계속 그래왔어요.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 장관도 취임해서 뭐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국토부가 말하는 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 잡힐까요 이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네. 잡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새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이 이제 그 일성 취임식 날 한 그 취임사에서 보면 기존에는 그 정부 입장이 뭐냐면 공급은 충분하다.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변창흠 장관 경우에는 공급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살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질도. 예. 네. 아무리 저기 어디 변두리에다가 대량으로 공급해봐야 사람들이 거기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도심에 살고 네. 싶어하는 지역에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네. 설 전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준공업 지역 순환 정비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땅에서 개발을 하면 당연히 엄청난 개발 이익이 나오겠죠. 예. 근데 요게 사실 뭐 정의 문제도 있고 아, 지금까지 했던 정부 정책과 좀 반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변창흠 장관은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요지에다가 살고 싶은 지역에다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두 개가 약간 상충이 돼요. 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해 버리면 누가 네. 거기를 개발하려고 안 하죠. 하겠어요. 네. 네. 근데 개발해야지 좋은 살고 싶은 집이 공급이 되니까 근데 요걸 잘 맞춰서 그냥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발 이익을 또 환수 안 하면 뭐 투기를 조장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요 짧게 지금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돈 되는 건데.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예. 카드 포인트 한 번에 줘서 현금 받는 거. 네. 잘 이거 들어야지.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계좌 이체. 라고 해서 이제 자 앱을 켜시고요. 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네. 그 예, 애플 스토어, 네, 애플 스토어 애플 들어가셔서 스토어. 카드 포인트까지만 치셔도 아마 통합 조회가 그 자동 완성이 될 네.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앱이 하나 뜰 겁니다. 네. 아니면 어카운트 정도 치면 인포라고 해서 네.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 있습니다. 두 개를 누르시면요. 네. 그 앱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설치됩니다. 이 앱을 설치하시고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네. 내가 쓰고 있는 수많은 신용카드의 포인트들이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예. 다 보이고 예. 이거를 한 번에 다 현금으로 해서 예. 내가 원하는 어떤 은행 계좌든 다 인출할 수가 있어요. 오, 좋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떤 기자가 자기가 한 걸 봤더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19,500원을 자기 계좌로 입금했다고 오, 좋다. 썼더라고요. 꼭 네. 쓰세요. 네, 이거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계좌 이체 네. 혹은 어카운트 인포 네. 요거. 네. 아,
잭디는 조회해 보니까 3만 원이 나는데 오, 쏠쏠한데요? 이게 그거랑 다른 거죠. 마일리지랑은. 마일리지는 다른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카드에서 제공하는 그 포인트를 네. 그 대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딘 탑 포인트, 네, 뭐 있어요. 뭐 신화는 뭐 이런 안 쓰니까 모아놓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짜투리 포인트 모아서 네. 쏠쏠하게 치킨이라도 한번 드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꼭 저 해볼 테니까 우리 고란 기자님도 하셨다고. 저는 이제 깔기만 했고요. 이제 하려고. 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가지고요. 우리 돈 알아서 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님 우리 도움되는 경제 정보 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